우리 아버지는 정말 클래스가 달라요. 신형 제너시스 최고급형이에요. 이 정도는 해드려야 체면이 서죠. 우리 아버지는 사업하시는 분이니까요. 이게 대체 뭐야? 같은 환갑 선물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며느리 영미가 휴대폰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번쩍번쩍한 신형 제너시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고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살이 된 박정수라고 합니다. 35년간 중소기업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죠. 지난해 정년을 맞아 은퇴한 후 올해 처음으로 환갑을 맞았는데요. 그 환갑 선물 때문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제가 환갑 선물로 며느리한테 받은 중고 마티즈를 몰고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던 길이었어요. 신호등에서 잠시 멈춰 서 있는데 무심코 조수석에 놓인 아내 순이의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났거든요. 화면에 며느리 영미의 SNS 알림이 뜬 것을 보게 됐죠. 호기심에 화면을 터치해 봤는데 그만 영미의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끄려고 했어요. 그런데 영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저는 그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아버지 환갑이셨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정말 효자예요. 이 차 보세요. 신형 제너시스 최고급형이에요. 영상 속 영미는 검은색 제너시스 보닛에 큰 빨간 리본이 달린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제 아들 민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뿌듯한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부모님께는 이런 걸로 효도해야죠.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와, 효자네요. 부러워요. 저런 사위둔 장인 어른이 복이 많으시네요. 저는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낡은 마티즈 키를 내려다봤어요. 며칠 전 제 환갑날 민호와 영미가 가져온 선물이었죠. 아버님, 연비 좋고 실용적인 차로 골랐어요. 요즘 기름값 비싸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때는 그럭저럭 고마웠거든요. 비록 중고차였지만 자식들이 마음 써서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니 같은 환갑 선물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인지 서운함인지 아니면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말이에요. 신호등이 바뀌었지만 저는 한동안 차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뒷차에서 경적 소리가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영미의 말이 맴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달라요. 클래스가 다르다고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는 며느리를 무척 아끼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가족 간에 불화만 생길까봐 걱정됐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같은 자식인데, 같은 환갑 선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이것이 제 인생 최대의 충격적인 발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영상을 본 후 저는 며칠 전 제 환갑날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의심스러운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올해 4월 15일 제 환갑날이었습니다. 아내 순이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여보, 환갑은 일생에 한 번뿐인데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동네 한정식집을 예약하고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죠. 사실 저는 큰 잔치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소박하게 해도 되는데.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한 당신 환갑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말했지만 순이는 고집을 부렸거든요. 환갑날 오후 3시 한정식집에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특히 아들 민호와 며느리 영미가 일찍 와서 준비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했죠. 아버지,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편히 앉아 계세요. 민호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영미도 아버님, 오늘 정말 멋지세요.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주더군요. 잔치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회사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니 기분이 좋았어요. 환갑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었고 순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도 맛있었거든요. 저녁 8시쯤 슬슬 잔치가 마무리될 무렵이었어요. 민호가 일어서더니 아버지, 저희가 준비한 환갑 선물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 쪽으로 향했죠. 영미가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아버님,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자동차 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오, 차 선물이네. 역시 효자야.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밖에 나가보세요. 실용적이고 연비 좋은 차로 골랐거든요. 민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는 흰색 마티즈가 서 있었어요. 중고차였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상태였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위해 차까지 준비해줬다는 게 말이에요. 아들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제가 민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연비도 좋고 유지비도 저렴해서 아버지께 딱이에요. 요즘 기름값도 비싸잖아요. 영미가 덧붙여 설명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실용적으로 잘 골랐네. 연세 드신 분께는 큰 차보다 이런 게 낫지. 하며 칭찬해 주셨어요. 저도 그때는 정말 만족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순이와 함께 우리 아들 며느리가 정말 마음 써서 골라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게요. 영미가 한 달 전부터 어떤 차가 좋을까 고민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영미의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선물을 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의무적인 느낌이었달까요?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라기보다는 할 일을 해치운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했던 점은 영미가 제 환갑잔치 사진을 SNS에 한 장도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 뭐든 찍어서 올리기 좋아하는 영미였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차 선물 받는 모습도 사진으로 찍지 않더라고요. 사진 좀 찍어줄래? 하고 부탁했을 때도 나중에 찍어드릴게요. 라고 하더니 결국 찍어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까먹었나 보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환갑 다음 날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어제 선물 마음에 드셨어요? 그럼 정말 고맙더라. 제가 대답하자 다행이네요. 영미가 걱정했거든요. 아버지가 혹시 실망하실까 봐서요. 그때는 그냥 며느리가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장인어른께는 신형 제너시스를 사드렸으니 시아버지인 제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였겠죠.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이 잘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자꾸만 영미의 영상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달라요. 클래스가 다르다고요. 정말 같은 환갑 선물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걸까요? 영미의 영상을 본 그날 밤부터 저는 며느리의 평소 행동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더군요. 영미는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처음부터 친정과 시댁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그때는 친정을 더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딸을 더 그리워하시겠지. 라고 이해하려고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 때만 봐도 그랬거든요. 친정에는 며칠씩 머물면서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더 있고 싶어요. 라고 하더니 저희 집에서는 하루도 채 머물지 않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 죄송해요. 내일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일찍 가봐야 해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순이는 그럴 때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지 뭐. 하면서 이해해줬는데 저는 속이 좀 쓰렸거든요. 선물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항상 비싼 선물을 사드렸거든요. 작년 어버이날에는 친정 어머님께 100만 원짜리 마사지 의자를 사드렸다면서 자랑했어요. 우리 엄마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좋은 걸로 골랐어요. 그런데 저희 순이에게는 어떨까요? 어머니, 이거 백화점에서 인기 많다고 해서 샀어요. 하면서 3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를 주더군요. 그것도 할인 행사 때 산 거였어요. 순이는 고마워, 영미야.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고.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음식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친정에 가서는 엄마, 뭐 도와드릴까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더니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가 하시는 게 더 맛있어요. 저는 잘 못해서요. 라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속상했던 건 아이들 교육 문제였어요. 작년에 손자 지훈이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였는데요. 영미가 지훈아,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 볼까? 하더니 저에게 와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죄송한데 지훈이 태권도 학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가게가 좀 빠듯해서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요. 라고 하더군요. 별로 큰 돈도 아니고 손자를 위한 일이니까 기꺼이 내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며칠 뒤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친정 아버님께는 지훈이 피아노 학원비로 한 달에 30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훈이가 음악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선생님께 배우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는 피아노가 태권도보다 비싸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저희에게는 작은 것만 부탁하고 친정에는 큰 것을 부탁한 거였거든요. 민호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래요. 민호야, 영미가 너희 장인어른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네, 영미 아버님이 워낙 좋은 분이세요. 사업도 잘하시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으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말은 결국 돈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저희는 돈이 없어서 별로라는 뜻인가요? 영미의 친정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확실히 저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죠.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외제차도 갖고 계시거든요. 그에 비해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럭저럭 먹고 살 만큼은 벌었지만 부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영미가 저희를 우습게 보는 건가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영미의 그 영상을 본 후로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이대로 넘어가면 평생 속이 썩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민호와 영미를 집으로 불러서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호와 영미가 집에 왔어요. 둘 다 표정이 좀 어색하더군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둘을 마주했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미의 SNS 영상을 봤다고 말하자 영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군요. 저는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같은 환갑 선물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장인어른께는 신형 제너시스를 사드리고 저에게는 중고 마티즈를 주는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영미는 처음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아버지는 사업하시는 분이라 체면이 있고 저는 은퇴해서 그냥 동네만 다니니까 실용적인 차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제게는 체면이 없다는 말인지 저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인지 따져 물었죠. 민호가 급히 나서서 영미를 감싸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미는 오히려 더 솔직하게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친정아버지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분이고 저는 은퇴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요. 영미는 심지어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별 도움이 안 되는 부담스러운 존재라고까지 말하더군요. 민호마저 영미의 편을 들면서 저보고 이해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 완전히 실망했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에 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다니요. 부엌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순이가 울먹이며 나와서 영미를 말렸지만 영미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원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드디어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결국 그날 민호와 영미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제가 며느리에게는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였고 아들마저 그런 아내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순이와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평생 쌓아온 가족의 의미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순이는 충격을 받아서 며칠째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자꾸 자책하면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사흘 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영미를 너무 심하게 다그쳤다면서 오히려 저를 탓하더군요. 영미가 많이 속상해한다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누가 심한 말을 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모습을 보니 완전히 실망했거든요. 심지어 민호는 제가 먼저 영미에게 사과하면 어떻겠냐고까지 하더라고요. 영미가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다면서 가족끼리 왜 이러냐고 하는 민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허탈했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에게 이야기했더니 순이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더군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급히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증세라고 하시더군요. 요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면서 환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순이를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아내가 며느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병원에 입원한 순이 소식을 민호에게 알렸는데 민호는 바쁘니까 내일 저녁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영미는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 하나만 보내왔죠. 어머님이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는 짧은 메시지가 전부였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얼굴 한번 비추지 않고 문자 하나로 끝내는 며느리가 어디 있나요?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순이를 돌봐야 했어요. 이틀 뒤 민호가 병원에 왔는데 겨우 30분 있다가 가더군요. 회사 일이 있다면서 먼저 간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이 아들이 정말 내 자식이 맞나 싶었어요. 순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민호는 나이 드시면서 몸이 약해진 거 아니냐면서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상황을 완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영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바빠서 병문안을 못 가겠다면서 대신 과일이라도 보내드릴까요라고 하더군요. 저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오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영미는 자기들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서 어머님이 크게 아프신 것도 아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졌다고 하니까 제가 자기를 몰아세워서 그런 거 아니냐고 되레 따지더군요. 결국 말다툼 끝에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민호와 영미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순이를 돌보면서 저는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평생 애지중지 키운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고 며느리는 시부모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내는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제가 평생 뭘 위해 살아왔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순이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호와 영미는 그 후로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병실에서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35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결과를 맞게 되다니요. 정말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순이는 여전히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거든요. 가끔 깨어나면 민호와 영미는 안 오냐고 물어보곤 했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곧 올 거라고 거짓말만 했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저희 노후 자금이 금세 바닥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내의 건강이 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누군가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둘째 딸 은경이었어요. 5년 전에 부산으로 시집을 간 후로는 명절에나 얼굴 보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였어요. 은경이는 손에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순이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그제야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옆집 이모님이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연락을 줬다면서 왜 진작 말씀 안 하셨냐고 하는 은경이를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온 딸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은경이는 곧바로 병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순이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물컵을 갈아주고 병실 곳곳을 깨끗하게 닦아줬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당분간 여기 있으면서 어머니가 완전히 나으실 때까지 돌보겠다고 하더군요. 부산 일은 남편이 알아서 하고 있다면서 말이에요. 은경이는 그날부터 병원에서 밤을 새며 순이를 돌봤어요. 간병인을 쓰자고 하니까 자기가 할 거라면서 우리 어머니인데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지나니 순이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은경이가 정성껏 죽을 끓여다 먹이고 손발 마사지도 해주고 계속 이야기도 걸어주니까 순이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부산에서 가져온 좋은 재료로 국물을 내서 죽을 끓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은경이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민호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부모가 어려울 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반면 은경이는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와서 모든 것을 돌봐주고 있었거든요. 그때서야 저는 희망을 찾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소중한 것이 제 곁에 있었던 거예요. 순이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은경이의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에 건강이 많이 회복됐거든요. 집에 돌아온 순이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은경이는 퇴원 후에도 계속 저희와 함께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괜찮아지실 때까지 돌보겠다면서 부산은 남편이 알아서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며칠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누가 진짜 가족인지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은경이를 불러서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은경아, 아버지가 평생 모아둔 재산이 좀 있어. 원래는 내 오빠 주려고 했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은경이는 깜짝 놀라며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고 손을 저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진짜 효도하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준비해둔 재산이 꽤 있었어요.
저희 집 외에도 상가 건물 하나와 적금 몇 개, 그리고 주식도 좀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2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재산 분배를 다시 정리하고 유언장도 새로 작성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변호사 선생님이 요즘 이런 일이 많다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법적 절차를 밟는 데는 며칠이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아버지가 할 말이 있으니까 한번 와보라고 했죠. 민호는 며칠 뒤에야 혼자 왔어요. 영미는 오지 않았죠. 저는 민호에게 그동안 정리한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받을 예정이었던 재산은 이제 동생 은경이가 받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가 돌봤는지, 은경이는 부산에서 올라와서 밤낮으로 간병했는데 민호는 얼굴도 제대로 비추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민호가 바빠서 그랬다고 변명하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를 외면한 자식이 무슨 자격으로 재산을 받으려고 하느냐고 말이에요. 민호야,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아버지한테 기대하지 말고.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서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하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민호가 나간 후 저는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드디어 옳은 결정을 내린 것 같았거든요. 진짜 효도하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 그게 맞는 일이었어요. 은경이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울면서 고마워했습니다. 그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니라고 하더니 저는 그래서 더 은경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어요. 며칠 뒤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제 재산은 진짜 부모를 생각하는 딸에게 물려가게 됐어요. 나이가 들고 보니 혈연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은경이가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순이와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작은 집이지만 마음만큼은 더없이 넓고 따뜻합니다. 은경이는 부산에서 올라와 저희 근처에 정착했어요. 제가 물려준 재산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는데 정말 알차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매일 저녁이면 저희를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와서 함께 식사를 해요. 아빠, 오늘 카페에 단골 손님이 아버지 이야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딸을 정말 잘 키우셨다고 하시면서요. 은경이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자식의 성공보다는 자식의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순이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거죠. 요즘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교실도 다니고 친구들과 등산도 가곤 해요. 우리 참 잘한 것 같다면서 은경이에게 재산 물려준 걸 정말 잘했다고 하더군요. 민호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영미와는 결국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혼자 살면서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몇 달 전 민호가 찾아와서 그동안 정말 철없었다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인생에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이 있거든요. 가끔 그 중고 마티즈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처음엔 정말 서운하고 화가 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더 큽니다. 그 차 덕분에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요즘 저는 동네 경로당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자식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보니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진정한 효도는 비싼 선물이나 큰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요.
은경이가 병원에서 밤새 저희를 돌봐준 그 마음이 신형 제너시스보다 훨씬 소중했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훨씬 더 풍요로워요. 진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매일이 감사하기만 해요. 환갑 선물로 받은 그 중고 마티즈도 아직 잘 타고 다녀요. 은경이가 새 차 사드리겠다고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 차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소중한 차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고 계신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진짜 효도하는 자식은 따로 있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인생의 진짜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저처럼 늦게라도 깨달으시길 바라며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